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에선 꺾였던 수요가 조금씩 반등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변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수요보다 공급이 아직까지는 많은 상태긴 하지만 지금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걷어들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퍼지고 있는 걸까요? 네, 시장에서 본격적인 눈치 보기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1월 이후에 18주 연속으로 아직까지는 팔겠다는 사람이 더 우위에 있는 시장인 건 분명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올해 들어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뭐냐면 2월 말을 정점으로 해서 매매 수급 지수가 살살 올라가고 있거든요. 매매 수급 지수라는 건 부동산원이 전국에 있는 부동산들을 다 조사를 하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매물들을 분석을 해서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지 사려는 사람이 많은지를 지수화하는 거예요. 예. 0에 가까우면 아직까지는 공급이 더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 숫자가 약간 변하고 있습니다. 3월 들어서 첫 주, 둘째 주, 2주 연속으로 여기에서 숫자가 좀 올라간다. 사려는 사람들이 약간 늘어나는 것 같다는 게 통계로 잡히거든요. 네. 실제로 서울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3월 둘째 주 기준 87.5. 아직은 기준선인 100보다는 아래에 있습니다만 이게 첫 주, 둘째 주 연속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별로 보면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서초, 강남, 송파가 모여있는 이 서울의 동남권 예. 이쪽을 중심으로 매매 수급 지수가 개선되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양천 이쪽에서도 보면 목동이나 여의도 일대의 재건축 혹은 한강변의 인기 단지를 커버할 수 있는 그쪽 지역이잖아요. 네.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보합 내지 하락이었던 것들이 상승세로 돌아설까 말까 이렇게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서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짚어봤는데 지금 부산, 경남, 전북에서도 네.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상승하고 있어요. 저희가 매매 수급 지수를 살펴봤지만 전세 시장 그리고 전세 수급 지수는 서울과 수도권은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방의 경우에는 미분양이 좀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매매 수급 지수가 상승을 할까 말까 이런 분위기로 돌아선다는 건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그 지역에 인기가 있는 그런 지역들은 집값이 약간 들썩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건데 결국은 규제 완화 이슈가 어디까지 현실화가 되느냐 이게 5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가르는 아주 근본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예. 전세 시장은 아직까지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세 시장에서는 기존의 이자를 통해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 월세보다 비싸다 이러면은 월세로 가시는 거거든요. 네. 한동안 반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되는 수요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집을 좀 사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대기자들이 월세에서 전세로 가 있다가 목돈을 가지고 혹은 예. 대출을 좀 끌어다 쓰면서 집을 다시 사보겠다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데 이 시장에서 전세 시장은 아직까지 뭐다 이렇게 단언하긴 좀 어려워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규제 완화 중에 지금 하나가 대출이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대출문이 좁아져 있는데 이게 넓어진다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서 당선인도 앞서서 대출 완화에 대한 그런 공약을 이야기한 바 있고요. 완화 정도가 당장은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나 변화가 있을까요? LTV가 대표적일 거예요. 네. 집값에서 담보로 얼마나 인정을 해주느냐. 예컨대 보면 서울의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는 거의 대부분 40% 룰에 묶여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9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치면 9436 하면 3억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을 해준다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9억 원을 초과해서 15억 원 사이에 있는 집은 그나마도 20%로 줄어들고요. 네. 현재 기준으로라면 15억 원 넘는 집은 대출을 안 해줍니다. 네네. 그런데 이걸 집값의 최대 80%까지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허용해 주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어요. 예. 그래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 집 살 때 좀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 이런 주장인데 이게 일단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다는 거고
지역에 상관없이 첫 집이 아니더라도 70%까지는 대출을 해주겠다. 이것도 공약에 들어 있었던 네. 그런 사안인데 문제는 LTV만 풀어서는 모든 사안을 커버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LTV 말고 저희가 대출을 받을 때 또 네. 고려하는 그 기준이 상환 능력을 보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거든요. 이 또한 지금 굉장히 낮아서 LTV가 완화돼도 규제가 여전히 DSR은 현행대로 유지가 된다면 저소득자들은 상환 능력이 이제 저평가가 되다 보니까 여전히 대출은 높은 문턱이지 않을까요? 맞죠. LTV가 아무리 그 상한선이 올라가 준다고 해도 DSR, 총부채가 내 소득에서 얼마나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쓰이느냐 이 비율에 대해서 완화가 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LTV가 아무리 올라가도 네. 그림의 떡입니다. 예. 올해 들어서 정부가 하고 있는 규제들을 보면 총 대출이 이미 2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DSR을 40%로 제한을 해요. 네. 내가 버는 돈의 40%까지만 이 은행에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쓰고 그 이상의 대출은 안 해주겠다는 건데 이게 일정대로라면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 대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대출 규제를 받는 사람들이 대략 6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LTV를 70%까지 올리든 80%까지 올리든 내가 연봉이 적다 혹은 이미 끌어다 쓴 대출이 있다 하면 이거는 나하고 먼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가장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부동산에서 실질적으로 구매력을 높여주려고 하면 LTV와 함께 DSR 규제도 완화를 해야 하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갑자기 크게 불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는 거죠. 예.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대세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예. 본인의 대출 상환 여력을 고려할 때 초고금리를 감당하면서 뭐 20억, 30억짜리 집을 사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거든요. 예. 차주에게 맡겨보는 게 좋다는 의견도 인수위 안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네. DSR을 아예 풀지 않을 거냐, 요거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어요. 어느 정도 보조는 좀 맞추지 않을까 이런 예. 전망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언제쯤 현실화가 될지 이 대목도 주목이 되는데 5월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이 네.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름쯤에 어떤 정책들이 나오면 하반기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일단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정말 극심한 눈치 보기에 이어질 네. 것 같고요. 지금도 매매 수급 지수가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호가가 올라가는데 실제로 계약이 되는 건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예. 이렇게 분위기를 타다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규제 완화 이슈가 있다라고 치면 예컨대 대출 규제 같은 건 당장 금융당국의 결심으로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국토부에서 스스로 재량으로 풀 수 있는 거, 뭐 용적률 완화 같은 것들은 당장 시행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로 새 정부의 의지가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아마 대기 수요가 빠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눈치 보던 수요가 정책에 맞춰서 몰릴 수 있다는 예측이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는 한 달 전에 3%로 전망을 했는데 최근에 0.3을 낮춰서 2.7%로 전망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G20의 성장률 전망치도 4.3에서 3.6으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겠죠. 사실 그 이슈가 제일 크죠. 네. 사실 그 동안에도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물가가 올라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같은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는데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대출받은 사람들이 이자 갚느라고 가뜩이나 빠듯한 주머니 쥐어짜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변수가 터진 게 바로 전쟁이고 이걸 통해서 성장세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는데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 0.3%포인트 낮췄습니다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로존의 경우에는 앞자리가 2번 바뀝니다. G20의 경우에도 평균치가 0.7%포인트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이번 전쟁이 글로벌 시장의 성장 동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자동차가 핵심인데 네. 이 부분이 지금 공급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무디스가 앞으로 더 어떤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거기에 또 유가까지 강세이다 보니까 우리 경제 좀 부담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일단 수입선 다변화 외에는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컨대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제과업체들 아니면 곡물업체들이 그동안 러시아에 대규모 농장을 지어서 거기에서 원가를 줄이면서 곡물을 들여왔거든요. 네. 근데 그 대안이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방 정책 펴야 한다, 아세안으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요. 니켈 같은 것들도 기존의 수입선이 중국 같은 곳에서 제대로 들여오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같은 제2의 수입선을 찾아야 하는 거고 예. 비싸도 항상 그 대비할 수 있는 플랜 B 마련해 놓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예. 현장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예기치 않은 상황 때문에 마냥 쌓아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네. 자체가 비용이니까. 그래서 공공 비축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동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제안들을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를 기승했습니다. 고맙습니다.